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3년이나 하고 이혼은 결혼 2년 만에 했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저의 이혼 스토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당시 저는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 강사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연구직 엔지니어로 겉보기엔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감정 기복이 적은 편이라 때론 답답하긴 했지만 언제나 유지하는 그 평온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자, 아니 엄마 바보였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부터 그런 기류가 있긴 했어요. 연애가 짧은 것도 아니었고 무려 3년을 했으니까요.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면 뒤 스케줄은 다 취소하고 집으로 간다거나 밖에서 시모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거나 그땐 그저 그 모습이 좋게만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 문제가 싸움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의 형, 시숙이 연관되면 더 큰 싸움이 되곤 했죠. 거기에다 형님은 서비스였고요. 저희 형님 되는 사람은 결혼 후, 정확히는 제가 시집을 오고 난 후부터 시댁과 적당히 선을 두며 시댁의 일엔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시모는 장남사랑이 지독하게 깊은 분이었는데 형님도 시숙 못지않게 예뻐하셨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형님 친정이 잘 살아 당시 시숙이 하던 사업에 자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모는 장남인 시숙과 맏며느리 사랑이 지극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첫 명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시댁에 가니 이미 형님네는 와 있더라고요. 시모까지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들어가 인사를 하며 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소파에 궁둥이를 붙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넌 앉지 말고 얼른 주방에 가야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른 가서 재료들 다듬고 음식 하나씩 준비하거라. 차례상에 올린 음식도 해야 하고 우리가 먹을 저녁도 차려줘야 할 거 아니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하니 화날 새도 없이 저도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와 재료들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현실이 와닿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 먼저 하다 보면 형님이라도 들어와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그 많은 것들을 하고 저녁밥을 만들 때까지도 주방에 머리카락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주방에 오기는커녕 여전히 거실에서 온 가족이 화기애애 이야기 나누기 바쁘더라고요. 제 남편까지도 말이에요. 슬슬 화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혼자 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다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도와줘야 할 남편조차 저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이 서럽기도 하고요. 어찌저찌 저녁상까지도 혼자 다 하게 되었고 제 딴엔 최선을 다한 것이었는데 시모와 형님이 한마디씩 얹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니? 9첩 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첩 반상은 돼야지. 반찬이라고는 기껏 칼비찜 하나에 나머지는 다 전 나물 뿐이잖니. 찌개는 된장국? 이런 건 평소에도 잘해 먹는 건데 좀 더 제대로 된 걸 해놨어야지. 그러게요, 어머님. 저는 오늘 잡채가 좀 먹고 싶었는데 올케도 참 하는 김에 좀 더 신경 써서 하지 그랬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고
그땐 저도 인내심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생각 같아선 9첩, 아니 18첩 반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차마 그렇게까진 못했네요. 저라고 알았겠어요? 시주보 첫 명절부터 차례 음식도 혼자, 저녁 밥상도 혼자서 하게 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요리 유튜브라도 좀 찾아보고 올 걸 그랬네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듯 설마 새색 씨가 식구 모두를 앉히고 직설적으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먹던 갈비가 목에 걸린 듯 헛기침만 연신 해댔고 시숙은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보더군요. 형님은 한쪽 입꼬리만 씩 올린 채 저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모는 헛웃음을 내보이며 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오늘 혼자 일 다 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가 본데 본래 우리 집은 장남이 제일 중요한 집안이었다.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만사형통이 되는 건 너도 잘 알지? 그렇게 중요한 장남을 보필하고 뒷바라지 하는 게 다 우리 맏며느리인데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도 더는 불만 토로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니? 할 말은 태산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첫 명절부터 더 이상의 에너지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산처럼 쌓여있는 뒷정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홀로 남편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혼자 집에서 분을 사귀고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따져 물었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온종일 나 혼자 죽으라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당신은 거실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웃고 떠들면서 놀고 먹을 수만 있냐고! 그렇게 힘들면 부르지 그랬어. 나는 혼자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지. 엄마가 주방에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는데 괜찮은 리가 있겠어? 그리고 당신은 엄마 말이면 무조건 다 들을 거야? 죽으라고 하면 죽기라도 할 거냐고!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나도 우리 집에서 손가락에 물 한 번 못 묻히게 하고 귀하게 키운 하나뿐인 딸이야. 이런 식으로 당신 집에서 독박으로 일하라고 키운 딸 아니란 말이야. 형님도 그래.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가 있어? 형수님이야 우리 집안 최고 어른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우리 엄마 잘못되고 나면 우리 형이 집안 최고 어른이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형수님도 집안 최고 어른이 될 거고 지금부터 대접해주는 건 맞지. 사이비 종교에서 세뇌를 당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장남 태령이 미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원래도 가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제가 가족이 된다면 저를 더 아껴줄 거라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래, 다 좋다 이거야. 장남, 집안의 기둥. 많이 양보해서 그 정도까진 이해하도록 노력해볼게. 대신 나한테 피해는 오지 않도록 해. 이번 명절처럼 나 혼자 주방에 처박혀서 독박으로 일 다 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몰라서 물어? 당신이라도 주방에 와서 일 도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명절마다 각자 집에서 각자 보내게 될 줄 알아. 알겠어? 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잘 새겨들어. 남편도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은 것인지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첫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평화롭더라고요. 1년 365일 내내 명절인 것도 아니고 명절 2번에 시모생신 1번만 버티면 시댁에서 다 함께 모이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일이 생기지 않으니 남편과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좋은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김장철이 왔습니다. 남편의 말론 시댁은 김장 때 양을 적게 하기도 하고 형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일손을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몸이 계속 좋지 않아
평일 내내 회사도 겨우 출근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다 남편마저 일이 있어 회사에 가봐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양도 많지 않고 형님도 온다고 하니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하고 병원에 가서 수액이라도 맞을 계획이었죠.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매년 참석했다는 형님은 보이지도 않고 적어도 100포기는 되어 보이는 배추들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배추 맞아요? 남편 말로는 분명 조금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형님은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다 배추지 뭐겠니? 작년까지는 적게 했었는데 올해는 너도 있고 해서 특별히 넉넉하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형님은 아프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 아픈 애까지 일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니? 네 말대로 이게 다 배추이고 이게 다 네가 할 일이니 얼른 서두르거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몸이 으스러질 것만 같은데 이 많은 걸 또 언제 다 하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눈아픔 핑핑 돌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배까지 아파 우선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볼일을 보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데 때마침 SNS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누구는 시댁에서 아픈 몸으로 김장까지 해야 하는데 누구는 팔자 좋게 SNS나 하는구나 싶어 보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아침부터 친구들과 조식을 즐기고 실시간으로 쇼핑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프기는 개뿔.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것이 혈색만 좋더라고요. 그에 비해 거울에 비친 저는 핏기 하나 없었죠. 그때부터 화가 점점 올라왔습니다. 왜인지 시모도 형님의 꾀병을 모를 일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화를 억누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왕 온 거 제대로 일해주고 가려고 했어요. 형님은 물론이고 시모에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 많은 걸 나이 많은 시모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모가 내지른 말에 저는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너는 화장실에서 살 거니?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어디서 일하기 싫어서 시간을 끌어?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봐줄 줄 아니? 어림도 없다. 얼른 앞치마 메고 일부터 하거라. 네가 게으름을 피우든 시간을 끌든 어차피 너 혼자 다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어머님 눈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세요? 화장실에 시간 끌러간 게 아니라 몸살에 장염까지 와서 화장실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한번 쓱 본다 싶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보기엔 멀쩡하기만 하는구먼. 왜? 네 형님이 아프다고 하고 일 빠지니까 너도 꾀병이라도 부리고 싶었니?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영악하니? 더는 가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시모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진짜 꾀병 부리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형님이요. 아프다는 사람이 아침부터 조식에 지금은 단 1분도 쉬지 않고 이 매장 저 매장 다니면서 쇼핑하고 있다네요? 이래도 제가 꾀병인가요? 저는요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요.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며 제 휴대전화를 살펴보더군요. 제 예상대로 시모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조금의 화남, 놀람도 없었죠.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형님의 사진을 보던 시모는 휴대전화를 탁 하고 밀어내더니 더 가관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니? 네 형님 불러다가 혼이라도 내? 그러면 네 속이 편하겠니?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고자질하고 싶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형님은 돈으로 우리 집에 보탬이라도 되지
너는 친정에 돈 한 푼 없어 돈으로 보탬되지 못하니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어요. 배려는커녕 저희 친정을 조롱하고 저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죠.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모이든 시모 할아버지든 여기서 딱 잘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와서 당신이 이 김장 다 해. 나는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도무지 못하겠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당신 엄마한테 들어.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내 말보다 당신 엄마 말만 믿을 거잖아. 하여튼 난 지금 병원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당신이 다 해. 전화를 끊자 휴모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 미쳤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오라가라 김장을 하라 말아야? 그것도 회사에 있는 애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이 많은 일을 해야 해? 그러는 저는 왜 이 많은 일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저는요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지 노비로 취업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어머님 말대로 돈도 없고 몸도 약한데 제 몸은 제가 아껴야죠. 제가 가진 자산이란 이 몸뚱이 하나뿐인데 그래서 말인데 몸도 약한 저는 앞으로 모든 시댁일에서 빠지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 축나기 전에 제 자산은 제가 지키려고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갖은 욕을 하며 저를 협박했지만 저는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가방을 챙기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한 몸살에 장염까지 온 터라 수액을 맞고 가능하다면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입원을 하며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내내 남편은 전화만 올 뿐 병실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히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혼자 마음을 정리할 생각이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이혼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해지자고 한 결혼이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시댁일만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으니 조금만 더 견뎌보기로 결심을 내렸죠. 그 후 저는 시댁과 완전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중간중간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도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어요. 올케, 이번에도 안 올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야, 생신. 나도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올케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도리도 몰라? 형님 입에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운운하기엔 너무 양심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한테 이런 도리 이딴 말 하고 싶으면 형님부터 도리를 다하고 그런 말 하세요. 이번 생신도 그래요. 듣자 하니 형님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면서요? 그렇게 도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머님 생신인 거 뻔히 알면서 그날 딱 맞춰서 여행 가는 건 뭐람? 하여튼 저는 절대로 안 갈 거니까 형님이 여행 취소하고 도리 지키러 어머님 댁에 가면 되겠네요. 형님도 이 난리인데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론 남편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집에 불만 많고 화난 거 잘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진짜 우리 집이랑 연이라도 끊고 살 생각이야? 말했잖아. 나 이제 더는 당신 집 노비로 살 생각 없다고.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부리는 하녀 대우를 하는데 내가 왜 시댁 대접을 해줘야 해? 그러니까 날 계속 설득할 생각하지도 마. 계속 이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친정 데리고 가서 내가 당한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까. 남편의 눈엔 불만이 가득했지만 더는 저를 설득하지 않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런 수모를 당할 수는 없다 싶었겠죠. 그렇게 남편도 정리를 하고 나니 참 좋더라고요.
가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만큼 평화로웠어요. 처음엔 불만만 많던 남편도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전혀 없어지니 제 결정이 옳았다고 깨달은 듯 했고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늘 싸우기 바쁘던 저희 부부 사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역시 그때 한 번 더 마음을 돌려먹고 이혼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시엔 전화통화 정도는 가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진지한 목소리로 급한 일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가족회의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목소리가 워낙 심각해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곧장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저를 제외한 모두가 모여 있더군요. 마치 저를 기다린 것처럼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입을 열었죠. 오늘 모이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너 돈 좀 내놔야겠다. 앞뒤 설명도 없이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다는 듯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할 수 없어 시모를 보고만 있으니 시모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장남이 사업을 하잖니. 그런데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구나. 첫째네 친정에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엔 못 도와준다고 하니 어쩌겠니. 둘째인 너희가 첫째를 위해 기꺼이 도와야 하지 않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째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첫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내놓아야 하나요? 심지어 저한테 사탕 하나 줘본 적 없는 사람에게요.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사는 집 대출금도 저 혼자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주버님 사업 자금을 내놓겠어요? 저희가 신혼살림으로 지내고 있는 집은 제가 마련한 제 집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청약이 되어 꾸준히 대출금을 갖고 있던 집으로 결혼을 하며 남편이 그대로 몸만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공동명의로 해준다면 함께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시모에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시모는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듯 오로지 자신이 할 말만 하더라고요. 듣자니 그 대출금도 다 갚아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집을 팔면 어느 정도 돈이 생기지 않니? 일단 집부터 팔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지. 그게 불편하면 월세라도 얻어 살거나.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장남이 필요하다는데 집이 대수겠니? 얼른 집 팔아서 돈 내놓으려무나. 그간 조금씩 달라지는 행동을 보이는 시모를 보며 그나마 조금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반성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나 뻔뻔한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의 집을 마음대로 쥐고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젊은 날을 다 바쳐 마련한 남편 돈은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제 집을 말이에요. 시숙과 형님은 물론이고 남편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미 자기들끼리는 말이 다 끝난 듯 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더는 좋은 말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싫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 집을 제가 왜 팔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드려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네가 뭐라고 한 거니? 네 집? 네 돈?
결혼을 했으면 이제 다 우리 집 재산 아니겠니? 네 것 내 것이 어딨어? 그리고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는 거야. 네가 조금 희생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니? 다 함께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네 혼자 잘 사는 거겠죠. 그리고 희생이요? 저 이제 그만 희생하고 싶어요. 제가 왜 시댁이랑 거리를 두면서 지내고 있는지 잊으셨어요? 매번 저만 부려먹고 저만 천대하니까 발길도 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집까지 팔아 돈을 달라고요? 제가 왜요? 저 바보 아니고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시숙과 형님이 끼어들더라고요. 재수 씨, 거의 참 말을 섭섭하게 하시네. 내가 설마 잘 되면 재수 씨를 모른 척하겠어요? 나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옳게.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가족이 잘 되는 일인데 옳게는 자기 재산만 지키고 싶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진짜 이기적인 게 누군데 이러세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본인들 집 팔아서 사업자금 마련하세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왜 우리 집을 노리세요? 이기적이게? 남편은 그제야 제 팔을 잡아 끌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치며 남편에게도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이 일 다 알고 있었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있어? 당신 식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면 당신이라도 나서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형이 잘 되면 우리 집이 사는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바보야? 당신 형 사업 잘 된다고 당신한테 도움이라도 준 적 있어? 우리 힘들 때 누구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 준 적 있냐고. 하여튼 난 절대 못 줘. 절대로. 저는 단호했고 이런 제 태도에 시모와 시숙 그리고 형님까지 삿대질하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 것이 욕심만 그득해서는 네가 이번에 안 도와줘서 우리 장남 사업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그래요, 재수 씨. 나 이번 사업 망하면 재수 씨 원망할 것 같은데 그 원망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옳게. 그까지 집값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짜게 구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좋겠다. 좋겠어. 아,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3대1의 싸움이었지만 저는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제 할 말 다 해주었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든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은 없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2번 다신 여기 오는 일은 없을 테니 그런 줄 알고요. 그 후 저는 시댁에는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도 모두 차단해버렸고요. 남편은 그날부터 아예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만한 놈이 그럴 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속마저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변호사분을 만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들으며 이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남은 미련 한 톨이 제 마지막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혼은 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미련을 단박에 날려줄 일이 생겨났어요. 그날은 주말로 변호사분을 만나 상담을 마치고 온 날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고 있으니 시댁에서 지내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화해를 하려고 온 것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로 시모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끊이지 않는 짐까지 말이에요. 남편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고 시모의 짐이라고 하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게 다 뭐야? 이건 다 무슨 짐인데? 무슨 짐이긴 무슨 짐이야. 우리 엄마 짐이지.
당신이 이 집 팔아서 돈 안 줬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집 팔아서 형한테 줬어. 남편이 그동안 제 편을 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선도에 나서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적은 없었던 터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모는 저에게 쫓겨날까 싶어 재빠르게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 풀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가더군요. 그게 말이나 돼?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을 줬으면 당연히 아주버님 집으로 가야지. 왜 우리 집으로 오는 건데? 경수님이 불편하다는데 어떡해. 나라고 편해? 지금 어머님이랑 내 사이가 어떤지 몰라서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 끊고 지내는 나보단 평소 어머님 사랑 한 몸에 봤던 형님이 모시는 게 맞지. 돈도 받아갔으면서. 아이, 몰라. 하여튼 우리 집에서 엄마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엄마 길거리에서 살게 할 수도 없고 나도 아들인데 내가 모셔야지. 그리고 우리 형이 이번 확장만 잘 되면 엄마 명의로 아파트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참아. 그 말을 믿어? 지금도 힘들어서 어머님 집까지 판 돈 다 가지고 간 것도 모자라 모시기는 싫어서 동생한테 떠넘기는 사람 말을 믿냐고. 당신은 그 정도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알아? 아, 몰라. 그만 좀 해. 나 우리 엄마 짐 푸는 거 도와줘야 하니까 당신은 밥이나 준비해. 우리 엄마 배고프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애걸복걸해도 거절밖에 해줄 말이 없는 상황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혼을 확실하게 결심하게 되었죠. 그나마 그전까진 시댁만 없으면 된다는 가능성이라도 보였지만 이젠 그 일만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니 시모가 집에 있든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천녀 맞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부지런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 봐라. 일단 밀고 들어오면 된다고 했지? 네가 세게 나가니까 쟤도 아무 말도 못하지 않니? 진짜 그렇네. 역시 우리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알겠지? 그나저나 네 형이 집 사주면 그 집 세주고 계속 여기서 지낼까 봐. 저 독한 거 기도 좀 죽여놓고 이참에 시어머니 무서운 것도 좀 알려주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 되겠네. 나도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아. 아주 꿈 같은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 두 인간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제 계획을 위해 참고 또 참았죠. 그렇게 이혼 준비는 다 되었고 언제 말해야 하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들 모아놓고 밥이라도 먹고 싶구나. 이번 주 주말이 좋을 것 같으니 너는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런 경우 대접을 해도 형님 내서 대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요. 시모는 또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덕에 제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혼을 선포하고 그 뻔뻔한 인간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최고의 무대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주말이 왔어요. 남편과 시모는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집을 나서더라고요. 약속 전까지 돌아올 테니 제대로 준비해 놓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말이죠. 웃으며 네라고 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하며 빨리 그 시간이 오길 기다렸어요.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숙과 형님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겐 일만 시켜놓고 다 함께 만나 쇼핑이라도 한 것인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서 말이에요. 입이 귀에 걸어 들어오던 네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뭐니? 우리가 분명 6시에 온다고 준비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게
배고픈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어떡해. 아이 진짜. 뭐해. 배고프다는 말 못 들었어? 얼른 밥 차려. 간이 배 밖에 나온 남편은 저에게 고함을 질렀고 저는 그 얼굴에 이혼 소장을 던져주었습니다. 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이혼해. 바닥에 떨어진 이혼 소장을 확인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이혼?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은 몰랐나 본데 되게 이런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해. 시집살이에 시어머니의 차별, 거기에다 방관하는 남편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합가? 이 정도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게 바보 멍청이 아니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아 맞다. 하나 빼먹었다. 당신 나 몰래 퇴직금 당겨받은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당신 형한테 다 줬더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대.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묻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네 가족들이랑 살아. 애먼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네, 그래요. 이혼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조사를 했더니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시숙을 돕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시모에게 이것저것 사주느라 카드 한도 끝까지 다 쓴 상황이었고요. 그야말로 파산하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숙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 사업이 다 망해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잘난 형님 친정회사도 큰 사건 사고를 겪으며 부도 위기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시숙과 형님은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죠.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시선을 걷어 시숙과 형님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이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밝힐 때였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사업 확장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한 거라면서요? 그 자랑하던 형님네 친정 사업도 부도위기라고 하고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이랑 동생 돈을 가져다 자기들 빚 갚을 생각을 했어요? 그거 엄연히 사기라고요, 사기! 저의 발언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모와 남편은 시숙과 형님을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자 제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지금 당장 대답해봐. 사업이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망했다는 게 사실이야? 시숙과 형님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답이었죠.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사실이구나. 이 나쁜 것들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시모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시모의 힘은 생각보다 셌어요. 어머님 아파요. 손 좀 놔주세요. 뭐가 아파?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가 아파? 그 집 팔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네 빚이나 갚고 감히 네가.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몰랐다고? 네 친정 부도 위기라며? 그것도 몰랐어? 어디까지 끝까지 거짓말이야? 네가 친정 좀 잘 산다고 예뻐해줬더니 내가 우스워? 너 오늘 잘 걸렸다. 감히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시모가 형님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자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한편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대출 받아서 도와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고 했잖아. 사업 확정한다고 했잖아. 미안하다 동생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나도 오죽했으면 가족한테 거짓말을 다 했겠냐. 네가 이해 좀 해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야. 내가 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당겨받았어. 거기다 대출까지. 그 돈이 얼만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이 진짜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지. 나보고 너 뭘 어쩌라는 거냐?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갚아준다니까 누가 떼어먹는데? 시숙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의 이성이 끊어진 듯 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시숙의 얼굴에 내리꽂았습니다. 시숙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시작했죠. 주먹이 오가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모는 두 아들의 싸움에 형님의 머리채를 놓고 두 사람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두 사람은 시모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더 격하게 싸우더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광경에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 최고다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서로의 지옥이 되어주는 꼴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말로 다 못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지옥을 바라보던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제 짐을 가지고 나오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자, 싸우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아시고 싸우시라고요. 이 집 이틀 뒤에 비워줘야 해요. 제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만큼 싸우고 나면 짐부터 좀 싸세요.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집도절도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믿었던 장남이자 형마저 자신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저마저 잃으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재빠르게 제 짐가방을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팔았다니. 그러면 우리는, 엄마랑 나는, 우리도 데리고 갈 거지? 우리 오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너 기억 상실증이니? 아까 내가 이혼소장 준 거 잊었어?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미쳤다고 혹 2개를 달고 가겠어? 이상한 꿈 그만 꾸고 너도 네 살 길 찾아가. 나한테 매달릴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정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갈 곳은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네 엄마랑 너는? 우리 집에 짐가방 밀고 들어올 때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 나하고 상의는 했니? 먼저 매정하게 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딴 말을 해? 다 인과응보 한 대로 되돌아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이혼이나 잘 준비해. 없는 살림에 미자료 한 푼이라도 덜 주려면. 남편은 끝까지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뿌리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살 길은 저뿐이었으니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큼은 피해보려 노력했지만 변호사 비용만 아까운 지경이었죠. 워낙 저지른 잘못이 크고 시댁 식구가 모두 이혼으로 몰고 간 셈이었으니 이혼만큼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위자료까지 줄줄이 다 받아내게 되었죠. 이혼을 마치고 나오는 그날에도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특히 저를 지독스럽게도 괴롭혔던 전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죠. 아가야, 이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니? 그 첫째 그 여우 같은 것에 올려서 그동안 나한테 모질게 행동했던 거 잘 안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는데 그거 갚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니? 갚는 것도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야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줌마한테 그 어떤 것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아, 바라는 건 하나 있네요. 2번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고 사는 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확 끊어내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슬프지도 않으면서 애써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랑 잘 사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모는 다 망했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 곁에 앉아 울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전 시댁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장남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의 독촉이 시작되자 돈 없다 배째란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죄송한 척이라도 하던 전 형님도 뻔뻔하게 계속 이러면 이혼이라도 하겠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끄럽던 집안은 전 시숙과 전 형님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며 끝이 났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다 갚아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갚을 생각이라고는 없었던 것이었죠. 다른 곳에도 빌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도망자 신세라고 하니 그 결말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듯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시모는 오로지 전 남편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이라고 신고도 하지 못하니 그 막대한 빚을 떠안고 전시모를 데리고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시모는 여전히 꼬장꼬장하게 아들한테 바라는 것만 많고 불만만 많다고 하고요. 들리는 소문엔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몸이 부서지라 이래도 그 고시원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앞날만 남았을 것이다 생각했네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망가져갈 동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부모님은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그 품에서 한 달가량 먹고 자고 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안 상처를 달랠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일사천리로 상황은 흘러가더군요. 마치 제가 마음먹길 기다렸다는 듯이요. 우선 부모님 집 근처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혼자 살기에도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했죠. 그 다음엔 작은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든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워낙 자리도 좋고 현재는 소문도 좋게 나서 아주 잘 되는 편에 속해요.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곁이라 마음이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밝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당한 것이 많아 미련은 조금 더 없어요. 당연히 후회도 없습니다. 해볼 만큼 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후련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가끔 재혼은 안 하냐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몇 번 소개팅도 나가보고 연애 비슷한 것도 해봤는데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아직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깊은 관계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혼자 지내보려고요. 그렇다고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시간이 비는 날엔 떠나고 싶은 곳으로 훌쩍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 보려고요.